서류상으로는 미국 기업이라며 백악관과 의회를 움직이고 정작 한국에서 사고가 터지면 철저히 한국 기업이라며 사법 책임을 피해가는 거대 플랫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 부르며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멈추라고 경고했고 공화당 의원 54명이 공동 서한을 보냈으며 민주당의 마리아 켄트웰 상원 의원과 수젠 델비니 하원 의원까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여야 표결을 거쳐 확정된 하원 공식 의결 문서가 아니라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 산하 다수당 스태프가 작성한 중간조사 보고서 성격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가 아니라 미국 현지 소송에서는 쿠팡 측이 스스로를 한국 기업이라 주장하며 재판 관할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 서비스는 거의 한국어로 제공되고 배송은 한국 주소로만 가능하다는 논리로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본사와 김범석 의장을 고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인 로비 비용만 158억 원에 달하고 최근 이 분기에도 미 상무부와 백악관, 상원을 상대로 33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이 새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류상 국적을 유리한 쪽으로 골라 쓰는 이 이중적인 행보는 안전과 책임의 영역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지난주인 2026년 7월 18일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이 불은 소방 인력 845명과 장비 239대가 투입되고도 초기 진화에만 61시간이 걸렸고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109시간 40분, 그러니까 나흘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은 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쓰는 물류 로봇 약 500대가 보관돼 있어 불이 옮겨 붙을 경우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발화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우려되면서 건물 주변 116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직원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2021년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에 벌어진 대형 화재였는데 진화가 끝난 지 불과 10시간 만에 7km 떨어진 인근의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사고가 난 센터가 2023년 8월 준공 다음 날부터 원인 미상의 화재를 겪었고 이후 2023년 하반기 45건, 2025년 상반기 42건, 2025년 하반기 23건, 그리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5건의 소방 설비 지적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실시된 종합점검 5차례 모두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연속으로 불량 판정을 받고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층을 사실상 서너 개 층처럼 나눠 쓰는 복층 구조, 이른바 메자닌 구조가 화재 진압과 대피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3곳 중 2곳이 이런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5년 전 이천 화재 당시 쿠팡은 화재 보험금으로 2,441억 원을 수령했고 그 덕분에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오히려 154%나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고 새벽 문 앞에서 받아본 로켓 배송의 편리함 뒤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균열은 고스란히 경쟁사의 기회로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 3,5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4년 3개월 만에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네이버는 매출 3조 2,411억 원, 영업이익 5,4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른바 탈팡족이 대거 네이버로 옮겨간 결과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이커머스 거래액 점유율은 쿠팡 22.7%, 네이버 20.7%로 근소한 차이였는데 쿠팡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 이 순위마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에서도 네이버는 18.5%로 1%대에 머무는 쿠팡의 10배를 웃돕니다. 여기에 발맞춰 네이버는 지난해 3월 기존의 도착 보장 서비스를 네이버 배송으로 재편한 데 이어 7월에는 CJ 대한통운, 9월에는 컬리넥스트마일과 손잡고 새벽 배송과 콜드체인 물류망을 확충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배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직접 밝혔고,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컬리앤마트 상품의 자정전 도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자정 샛별 배송을 시작해 쿠팡의 로켓 배송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달에는 반품까지 전담 택배사가 자동으로 수거하는 N배송 FBN을 새로 도입해 새벽 배송과 일요 배송 대상 상품을 대폭 넓혔고, 올해 안에는 주문 후 1시간 내 배송하는 지금 배송까지 선보여 N배송 커버리지를 전체 주문의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형마트 규제와는 무관하게 쿠팡이 자초한 신뢰 위기 속에서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 위기와는 별개로 이제 정부의 규제 방향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만 해도 대형마트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민생 20대 의제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아예 공휴일로 지정해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전통시장 방역 1km 안에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금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를 더 옥죄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정반대로 꺾입니다. 대체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규제를 조이겠다던 정부가 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걸까요? 2월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에 규제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고, 바로 다음 날인 5일 김동완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2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공식 의견을 모았는데, 2012년 도입된 이 규제가 손질 대상에 오른 건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방향이 뒤집힌 배경에는 다름 아닌 쿠팡 쏠림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1조 2,901억 원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 28조 6,218억 원을 44% 가까이 앞질렀고, 대형마트가 유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1%에서 지난해 9.8%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10%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격차를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낡은 규제가 만들어낸 역차별로 규정하며 완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후 3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5기업위원회가 김동아 의원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각각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하며 논의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5월 말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자체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실행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까지도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최종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도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정부 안팎에서 규제 손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로 현행 유지 응답의 2배에 가까웠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5.1%에 달했습니다. 법이 바뀌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대형마트들은 전국의 오프라인 점포를 도심 한복판에서 빠르게 물건을 내보낼 수 있는 소규모 물류 거점, 이른바 EMFC로 개조하며 즉시 새벽 배송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이미 오프라인 자산을 물류 인프라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새벽 배송 허용이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던 유통업체였습니다. 실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낮은 기여도로 휴점 중이던 점포 37곳의 폐점을 결정하고, 해당 점포 직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통전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동안 쿠팡을 둘러싼 이 갈등은 국경 너머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국내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며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 팔기 혐의를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고, 배달 이민족 사건과 함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회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합쳐서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과 별개로 쿠팡은 지난해 미국 본사에 1조 4,659억 원 규모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쿠팡 측은 이 배당 재원이 국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과거 쿠팡 잉크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해 한국 법인에 유상증자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에 반사이익을 열어주고 견제장치를 풀었던 순간 시장이 독과점이라는 괴물을 낳았던 건 1990년대 말 한국 대기업들의 몰락에서도 과거 미국과 일본이 거대 자본의 무한 질주를 방치했다가 금융위기와 독점의 대가를 치렀던 역사에서도 반복돼 온 패턴입니다. 물류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법적 책임 공방, 국가 간 통상 마찰이 지금처럼 겹겹이 쌓이면 전체 유통 생태계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데는 차에 며칠도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폭주와 붕괴의 청구서는 화려한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리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낮 없이 물류센터를 채우고 도로를 달리며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가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플랫폼 노동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거대 자본의 밀어내기 공세 속에서 평생 일군 터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일상 앞에서 정작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통 생태계를 뒤흔든 규제 완화 논의와 미국 본사를 둘러싼 통상 마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실리를 챙긴 곳은 네이버와 대형마트였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 국면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규제 리스크가 불거질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무너진 기업들과 달리 이들은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며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로 장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한 기업의 가십이나 국적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류상 국적과 실제 영업의 실체 사이를 오가는 글로벌 기업의 전략, 쿠팡 쏠림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규제 방향 자체를 뒤집으며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방, 쿠팡의 신뢰 위기를 타고 점유율 역전까지 노리는 네이버, 그리고 국가 간 통상 압박으로까지 번진 힘겨루기까지,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의 일상과 지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자율 경쟁 쪽으로 움직이고 거대 플랫폼들이 시장을 재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적 흐름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상품을 맹신하며 무작정 베팅하기보다 유통과 플랫폼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 환경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시장의 룰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란의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